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무기여 잘 읽거라. 지은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옮기니 이유정,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대표작 무기여 잘 읽거라입니다. 전쟁과 사랑을 넘나드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경험으로 창조해낸 해밍웨이의 노미와 줄리엣. 이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젊은 날 쓴 두 번째 장편 소설이자 작가 자신이 19 나이에 이탈리아 전선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자전 소설입니다. 경험으로 빚어낸 생생한 이야기, 전쟁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사실적이면서도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문체는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래야 초판이 출판되자마자 4만 부, 약 4개월 동안 8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전쟁의 상실감과 허무주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을 생생하게 전한 걸작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 프레데릭 헨리는 의무장교로서 중위 계급의 젊은 미국인입니다. 그는 전쟁 때 다리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송환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던 캐서린 바클리라는 간호사와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헨리의 부대가 독일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패전에 후퇴하는 중 아군에게 첩자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총살당하기 직전에 그는 탈출에 성공해서 무기를 버립니다. 헨리는 화물열차에 몸을 숨기고 무사히 밀라노에 도착해 캐서린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의 늦여름, 우리는 강과 들판을 사이에 두고 산들이 보이는 어느 마을의 민가에 머물고 있었다. 강바닥에는 햇살에 그을린 자갈과 바위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맑고 푸른 강물은 물길을 따라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군인들이 집 앞을 지나가면 흙먼지가 일어나 나뭇잎과 나무 몸통을 뽀얗게 뒤덮었다. 그에는 나뭇잎들도 일찍 졌다. 길을 따라 행군하는 군인들이 일으킨 먼지바람에 흔들려 나뭇잎들이 떨어져 내렸다. 그들이 지나간 길에는 휑하게 떨어진 나뭇잎들만 굴러다녔다.
들판에는 농작물이 넘쳐났다. 과수원에는 과일나무들이 무성했지만 들판 뒤로 펼쳐진 산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산은 전쟁터였고 밤이 되면 대포에서 내뿜는 불꽃으로 반짝였다. 어둠 속에서 보면 그것이 마치 여름철 번개 같았지만 밤 기운은 서늘했고 폭풍 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창문 아래를 횡군하고 대포가 트랙터에 실려가며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밤에는 움직임이 더욱 분주했다. 노새들은 안장 양쪽에 탄약 상자를 이고 회색 빛깔의 트럭들은 군인들을 싣고 지나다녔고 짐을 가득 싣고 캔버스천을 덮은 트럭들도 느릿한 속도로 움직였다. 낮에는 트랙터에 커다란 대포를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 긴 총구와 몸통은 입이 무성한 초록가지와 덩굴로 덮여 있었다. 북쪽으로는 계곡 너머로 밤나무 숲이 보이고 그 뒤로는 강 이쪽으로 산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을이 되어 우기가 시작되면서 밤나무 잎들이 모두 떨어져 가지들은 앙상했고 나무 몸통은 비에 젖어 시커멓게 변했다. 포도밭의 나무들은 잎이 모두 떨어진 채 덩굴만 나동그라져 있었고 이 지방 일대가 가을과 함께 축축히 죽어가고 있었다. 강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산 위에는 구름이 떠 있었다. 트럭들이 지나가며 진흙을 튀기는 바람에 외투를 입은 군인들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 비에 젖었다. 그들이 가진 소총 역시 축축하긴 마찬가지였다. 군인마다 외투 속 벨트 안쪽에 2개의 가죽 탄약 케이스를 차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가늘고 긴 6.5mm 구경 탄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묵직한 회색 가죽 탄약 케이스가 외투 위로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길에서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6개월 된 임산부들 같았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회색 소형차들도 몇 대 지나갔는데 보통 운전병 옆에 장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장교 몇이 더 타고 있었다. 그 차들은 트럭보다도 더 심하게 진흙을 튀기며 지나가곤 했다. 만약 그런 차들 중에 한 대가 뒷좌석에 앉은 2 장군 사이에 끼어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모자끝 부분과 좁은 등만 보이는 장교 하나를 태우고 유난히 빨리 달린다면 그건 왕,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국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로 키가 무척 작았다. 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디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거의 매일같이 나와 전세를 살폈지만 상황은 영 좋지 않았다. 겨울이 시작되자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 비는 콜레라를 몰고 왔다. 하지만 곧 조치가 내려져 군대 내에서는 총 7,000명의 사망자만이 발생했다. 그 이듬해에는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계곡과 밤나무 숲이 있는 비탈 너머의 산도 우리 차지가 되었고 남쪽 고원에 있는 평야 뒤로도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8월에 강을 건너 고리치아의 민가에 머물게 되었다. 그 숙소에는 분수가 있었고 담이 있는 정원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숙소 벽을 따라 자주색 등나무 덩굴이 늘어져 있었다. 이제 전투는 1.5km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 멀지 않은 건너편 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매우 아름다웠고 숙소는 굉장히 쾌적했다. 마을 뒤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쉽게 차지한 이 마을과는 달리 강 건너편 산은 웬만해서 넘어올 기색이 없었다. 마을을 죄다 폭파시키지 않고 조금씩만 살짝 건드려 놓은 것 같은 모습이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마을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다.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병원이나 카페가 있었고 포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군인들과 장교들을 위한 창루도 각각 하나씩 있었다. 여름이 끝나자 밤 공기가 서늘해졌다. 전투는 마을 건너 산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철교에는 총알 자국들이 남았고 강가에 있는 터널이 무너져 내렸다. 광장까지 쭉 이어진 가로수들이 광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여자들을 볼 수도 있었다. 이따금씩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왕의 얼굴과 회색 염소 수염, 긴 목과 가냘픈 몸도 목격할 수 있었다. 포탄의 벽이 날아간 집들은 그 속을 훤히 드러냈고 그 파편가루가 정원 그리고 가끔은 길가에까지 튀어 있었다. 카루소 지방에서도 전세가 순조로워서 그의 가을은 그 전년 가을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다. 전쟁도 변한 것이다. 마을 반대편 산에 있는 참나무 숲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이 마을로 왔던 여름에 울창했던 숲은 이제 나무 밑동과 잘려나간 몸통만 남고 땅바닥은 파헤쳐져 있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참나무 숲이 있던 곳에 가보니 산 위로 구름이 재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태양이 노란빛으로 칙칙하게 변하더니 이윽고 잿빛이 되었다. 구름이 산 아래까지 내려와 우리를 둘러싸더니 금방 눈이 되어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질러 내리는 눈이 텅 빈 땅을 덮었다. 나무 밑동도 하얗게 솟아올랐고 대포 위에도 눈이 쌓였다. 참호 뒤에 마련된 변소로 가는 길도 하얗게 변했다. 그 뒤 나는 마을로 내려와 장교 전용 창루에서 동료와 함께 아스티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시며 눈 내리는 것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조용히 무섭게 쏟아지는 눈을 보고 있자니 올해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 상류와 강 건너편 산들은 아직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산들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함께 마시던 동료가 쌓인 눈 속에서 조심조심 걷고 있는 신부를 보고는 창을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발견한 신부가 미소를 지었다. 동료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신부는 고개를 젓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날 밤 숙소 식당에서는 스파게티 만찬이 열렸다. 모두들 재빠르게 움직이며 식사에 집중했다. 포크로 스파게티 면을 높게 들어 올려 엉킨 면을 다 떨어뜨린 후에 다시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지 않고 포크질을 하며 면발을 집어 삼키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엮은 건초에 쌓여있는 4리터짜리 병 와인도 곁들였다. 금속 와인병 꼬지에 흔들거리는 와인 병목을 집게 손가락으로 숙이면 쌉쌀하고 향긋한 붉은 빛깔의 와인이 잔 속으로 흘러나왔다. 만찬 후에는 대위의 신부 괴롭히기가 시작되었다. 신부는 나이가 어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우리들처럼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회색 제복 상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벨벳 옷감으로 만든 암적색 십자 의장이 달려 있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데이는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한답시고 영어를 섞은 엉터리 이탈리아어를 구사했다. 신부님은 오늘 여자들과 함께 있었죠? 데이가 신부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신부가 미소와 함께 얼굴을 붉히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데이는 신부를 자주 놀리곤 했다.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신부님이 여자들과 있는 것을 봤는데요. 데이가 물었다. 아니에요. 신부가 말했다. 장교들이 데이의 장난에 즐거워했다. 신부님은 여자들과 있지 않았다는군. 신부님은 절대 여자들과 있지 않지. 데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데이는 내 와인잔을 가져가 가득 채우며 내 눈을 계속 바라보는 동시에 신부에게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하긴 매일 밤 5이나 상대하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해해요. 매일 밤 5손가락으로 씨름을 한다고요. 데이는 행동까지 취하며 크게 웃어댔지만 신부는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교황은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이기길 바라고 있어. 그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를 매우 아끼거든. 돈줄이니까. 그래서 내가 무신론자인 거야. 소령이 말했다. 흑돼지,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카톨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으로 흑돼지란 신부를 비유해 풍자한 것이다. 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권 갖다 드리죠. 그 책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렸다니까요. 중이가 물었다. 그 책은 정말 부도덕하고 불쾌합니다. 설마 그런 책을 좋아하시진 않으시겠죠? 신부가 말했다. 아주 유용한 책이죠. 그 책을 읽어보면 신부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지. 자네 마음에 꼭 들 거야. 중이가 내게 말했다. 내가 신부에게 미소를 짓자 그도 촛불 불빛 너머로 내게 미소를 건넸다.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신부가 말했다. 내가 구해다 주겠네. 중이가 말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 따위는 안 갔지. 난 프리메이슨 18세기 계몽주의 정신을 기조로 하는 국제적인 비밀 결사단체. 너 안 믿네. 소령이 말했다. 난 프리메이슨 믿어요. 권위 있는 단체죠. 중이가 말했다. 누군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올 때 잠시 열린 문 사이로 눈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 눈 오는 계절이니 앞으로 공격은 더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물론이지 자네는 이제 휴가 좀 가게나. 로마나 나폴리, 시칠리아 등으로 말이야. 소령이 대답했다. 아말피에는 꼭 가봐. 거기 사는 내 가족에게 편지를 해두겠네. 자네를 아들처럼 반겨줄 거야. 중이가 말했다. 팔레르모에 가봐야지. 카프리가 좋지. 아브루치를 구경하며 카프라코타에 있는 제 가족에게 가는 건 어때요? 신부가 말했다. 아브루치라고요? 거긴 여기보다도 눈이 더 많이 와요. 그런 시골에 뭐하러 갑니까? 문명의 중심지를 가봐야죠. 저 친구는 예쁜 여자들을 만나봐야 해요. 나폴레에 내가 아는 곳이 좀 있네. 아름답고 젊은 여자들과 그 엄마들까지 만날 수 있지. 하하하. 대위는 엄지손가락을 위로하고 손을 펼쳐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데이가 다시 나를 위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떠났다가 데이가 엄지를 가리켰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번엔 새끼손가락을 가리켰다.
모두가 웃었다. 잘 보게, 데이가 말했다. 그가 손을 펼치자 다시 벽에 촛불에 비친 그림자가 생겼다. 데이는 위로 솟은 엄지부터 순서대로 손가락에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소위 엄지, 중이 검지, 대이 중지, 소령 약지, 그리고 중령 소지이야. 갈 때는 소이였다가 올 때는 중령으로 승급되어 오는 거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데이는 손가락 농담으로 비 키트를 쳤다. 데이가 신부를 바라보더니 소리쳤다. 신부님도 매일 밤 5이나 상대한다고. 다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시라도 빨리 휴가를 가게나. 소령이 말했다. 내가 함께 가서 구경시켜주고 싶군. 중이가 말했다. 돌아올 때 축음기도 가져오게. 좋은 오페라판도 챙겨와. 카루소판을 가져오게. 카루소는 별로야. 소리를 꽥꽥 질러대잖아. 자네도 그런 목소리를 갖고 싶지 않나? 그 사람은 소리만 질러댄다니까. 아브루츠에 꼭 가봐요. 신부가 말했다. 장교들은 시끄럽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사냥하기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쌀쌀하긴 해도 공기가 참 맑고 상쾌해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부친이 사냥 전문가거든요. 이제 가세. 문 닫기 전에 장르에 들러야지. 데이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신부에게 인사를 했다. 들어가세요. 신부가 대답했다. 내가 전선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우리 부대는 아직 그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마을 일대에는 전보다 대포가 더 늘어 있었고 어느새 봄이 찾아왔다. 들판은 초록으로 물들고 등나무 덩굴과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언덕이 있는 마을과 언덕 위 분지 위에 자리한 고성, 그리고 그 너머 민둥산에도 듬성듬성 초록빛이 보였다. 마을 안에도 대포가 더 늘고 병원도 몇 개가 더 생겼다. 거리에는 영국인 남자들이 지나다녔고 가끔씩 영국인 여자들도 눈에 띄었다. 폭탄을 맞은 집도 몇 개 더 늘어났다. 마을은 봄날답게 따뜻했고 가로수길을 걷다 보니 담벼락을 내리쬐는 햇살 덕분에 몸이 따뜻해졌다. 동료들은 여전히 같은 숙소에 묵고 있었고 모습도 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다. 숙소 문은 열려 있었다. 병사 한 명이 햇살을 받으며 야외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옆문에는 구급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리석과 병원 냄새가 났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지금은 봄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큰 방 안을 들여다보니 소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소령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위층에 올라가 샤워부터 할지 망설이다. 결국 샤워부터 하기로 했다. 니날디 중이와 함께 쓰는 내 방에서는 앞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내 침대에는 담요가 단정하게 덮여 있었다. 직사각형 철통 안에 든 방독면과 철모 등의 내 물건이 벽에 걸려 있었다. 침대 발치에는 큰 트렁크가 있었고 그 위에는 번쩍이게 닦아둔 겨울용 가죽 군화가 놓여 있었다. 푸른 빛의 팔각형 총신과 뺨에 꼭 맞게 만든 멋들어진 진밤색 개머리판이 달린 내 오스트리아 저격 소총은
니날디 중이와 내 침대 사이에 길게 걸려 있었다. 그 총과 세트였던 망원 렌즈는 트렁크 안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 떠올랐다. 니날디 중이가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는 인기척에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차우, 잘 쉬다 왔나? 니날디가 인사를 했다. 엄청. 그가 악수를 하고는 내 목에 한쪽 팔을 두르더니 뽀뽀를 했다. 뭐야? 내가 말했다. 정말 더럽군. 가서 좀 씻어야겠네. 어디에 가서 뭘 했나? 어서 다 말해보게. 니날디가 말했다. 여러 군데 다 가봤네. 밀라노, 플로렌스, 로마, 라폴리, 빌라, 산조바니, 메시나, 타우름이나. 무슨 노보처럼 말을 하는군. 그래, 멋진 경험은 했나? 물론. 어디서?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또? 됐네.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솔직히 말해보게. 밀라노가 가장 좋았네. 거기가 처음 간 곳이니까 그렇겠지. 여자는 어디서 만났나? 코바 카페에서? 어디로 갔나? 느낌은 어땠어? 어디 다 말해보게. 밤을 함께 보냈나? 그랬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젠 여기에도 예쁜 여자들이 많아. 전쟁터에는 처음인 여자들 말이야. 그거 굉장하군. 내 말을 안 믿는 건가? 오늘 오후에 내가 보여주지. 마을에 예쁜 영국 여자들이 많아. 난 지금 바클리 양에게 빠져있네. 그녀를 만날 때 자네도 같이 가세. 그녀와 결혼할지도 모르겠어. 난 씻은 후 상부에 보고부터 해야겠어. 그동안 별일 없었나? 자네가 떠난 후로 우리에게 남은 건 동상, 동창, 황달, 임질, 자해상, 폐렴, 하감 뿐이네. 바위 파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매주 생겼어. 정말로 다친 사람은 소수였지. 다음 주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거야. 아마도.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다네. 자넨 내가 바클리 양과 결혼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전쟁이 끝난 후에 말이야. 물론이지. 나는 대답을 하며 세면대에 물을 가득 부었다. 오늘 밤 휴가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게. 난 다시 잠자러 가야겠네. 바클리 양을 만나려면 맑은 정신과 단정한 용모를 갖춰야 하니까. 니날디가 말했다. 나는 재킷과 셔츠를 벗고 찬물로 몸을 씻었다. 목욕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며 우리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니날디는 눈을 감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아말피 출신인 그는 훤칠했고 나이도 나와 비슷했다. 그는 군의관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였다. 내가 니날디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눈을 떴다. 돈 좀 있나? 그래. 50리라만 빌려주게. 나는 손을 닦고 벽에 걸린 재킷에서 지갑을 꺼냈다. 니날디는 돈을 받아 침대에 누운 채로 지폐를 접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클리 양에게 내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하거든. 자네는 내 훌륭한 버시자, 재정 후원자야. 망할 녀석. 내가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식당에서 신부 옆에 앉았다. 신부는 내가 아브루치에 가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해 갑자기 마음이 상한 듯했다. 부친에게 내가 간다는 편지를 썼고 그의 가족들이 나를 맞을 준비까지 했다고 했다. 나 역시 그만큼 속이 상했고 내가 왜
아브루치에 가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 역시 꼭 아브루치에 가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다. 마침내 그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다. 나는 와인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는 커피와 스트레가 술까지 들이켰다. 나는 술 기운에 취해 우리가 왜 원하는 것을 절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다른 장교들이 입씨름을 하는 와중에 나는 신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브루치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길이 꽁꽁 얼어 쇠처럼 단단해진 곳은 한 군데도 들리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추운 곳, 눈이 밀가루처럼 흩날리고 토끼 발자국이 눈밭에 찍혀 있는 곳, 농부들이 밀짚 모자를 벗으며 나에게 굽실거리며 사냥하기 좋은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았다. 대신 일부러 담배 연기가 자욱한 카페를 찾았다. 밤마다 술에 취해 있었으며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피해 벽을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언뜻 잠에서 깼을 때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만치 흥분되었고 어둠 속 세상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에게 이것이 최선이라고 되뇌며 밤마다 모든 것을 잊은 채 그 일과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새벽에 눈을 뜨면 지난밤의 황홀경은 다 사라진 채 모든 것이 선명하고 날카롭게 다가왔다. 화대 때문에 여자와 시비가 붙기도 했다. 가끔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점심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가끔은 분위기가 안 좋아져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언제나 전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신부에게 내가 밤마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밤과 낮은 어떻게 달랐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쾌청한 날씨가 아닌 이상 낮보다 밤이 더 나았다는 말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아브루치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그와 나는 다른 점이 많았지만 여전히 친구였고 취향도 많이 비슷했다. 그는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알았지만 잊어버린 것도 일깨워 주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한쪽에서는 식사를 마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가 대화를 마치자 데이가 소리쳤다. 신부님은 슬프다네. 여자가 없어서 슬프다네. 난 행복합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신부님은 슬프다니까요. 신부님은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니까요. 데이가 말했다. 다른 장교들은 듣고만 있었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말했다. 신부님은 우리가 공격하는 걸 제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하는 게 싫지요. 아닙니다. 전쟁이 난 이상 공격을 해야겠죠. 반드시 공격해야죠. 반드시요.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부님을 내버려 두게 알아서 하실 테니. 수령이 말했다. 어차피 신부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데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웃집 정원에서 나는 대포 소리에 잠을 깨보니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내려다보았다. 돌길은 젖어 있었고 풀밭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대포는 2번 발사되었고 그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고
파자마 끝을 펄럭였다. 대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해 쏘는 것이 분명했다. 근처에 대포가 있다는 것이 거슬렸지만 크기가 그 정도라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리 쪽에서 트럭 소리가 났다. 나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에 들러 커피를 마신 후 차고로 향했다. 차 열대가 기다란 차고 지붕 아래 나란히 줄지어 서 있었다. 지붕이 높고 앞이 뭉툭한 회색 구급차들이 마치 이삿짐 운반 트럭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정비병들이 마당에서 구급차 한 대를 손보고 있었다. 다른 세 대는 산 위에 있는 응급치료소에 가 있었다. 저기 우리 포대를 포격한 적이 있었나? 내가 정비병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아니요, 중위님. 우리는 언덕에 가려 있어서요. 그동안 상황은 어땠나? 괜찮습니다. 이 녀석은 상태가 별로지만 나머지는 잘 나가요. 정비병이 하던 일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그래. 그가 작업복에 손을 닦더니 씩 웃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겠죠? 다른 정비병들도 따라 웃었다. 그랬지. 이 차는 뭐가 문제지? 내가 대답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말썽이네요. 이번엔 뭐가 문제인데 베어링을 갈아야 해요. 나는 정비병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났다. 엔진이 열린 채 부품들이 작업대 위에 널려 있었다. 속이 텅 빈 구급차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차고로 들어가 구급차를 한 대씩 살펴보았다. 몇 대는 금방 세차를 해 깔끔했고 먼지가 쌓인 것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깨끗한 편이었다. 타이어가 잘려 나갔거나 돌에 찍힌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두 이상은 없어 보였다. 내가 이곳을 떠나 상황을 살피지 못한 동안에도 다들 별 지장을 받지 않은 듯했다. 이제까지 구급차의 상태가 상당 부분 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부속품의 구비 목록을 체크하고 환자들을 산 위에 있는 응급치료소에서 치료 후송소로 옮긴 후 서류에 명시된 병원으로 잘 배치될 수 있게 감시하는 일도 내가 맡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부속품은 문제없이 잘 입고되었나? 내가 공병 하사에게 물었다. 네, 중위님. 주유소는 아직 그 자리에 있고? 네,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알았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식탁 위에 있는 커피를 또 한 잔 마셨다. 연유를 넣은 옅은 잿빛의 커피는 달콤했다. 창밖은 쾌청한 봄날 아침이었다. 콧속이 건조해지는 것을 보니 오후가 되면 더워질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산 위에 있는 응급치료소에 들렀다. 오후 늦게 마을로 내려왔다. 내가 떠나 있는 사이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곧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했다. 우리 부대는 강 상류층을 공격할 예정이었고 소령은 전투 중에 필요한 응급치료소 계획을 나에게 일임했다. 공격은 강 건너 협곡부터 산허리까지 넓게 펼쳐질 계획이었다. 그래서 구급차 기지는 강에서 최대한 가깝고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물론 기지의 위치를 정하는 건 보병들이겠지만 내가 직접 챙겨야 했다. 이런 일을 할 때면 마치 내가 주요 역할을 맡은 군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먼지에 뒤덮여 지저분해진 몸을 씻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다. 니날디가 침대에 앉아 휴고 영문법을 읽고 있었다. 옷은 깔끔히 차려입고 검은 부츠를 신은 그의 머리에서는 윤기가 흘렀다. 딱 맞춰 오는군. 나와 함께 바클리 양을 만나러 가세. 나를 반기며 니날디가 말했다. 실례. 싫기는 같이 가서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해.
알았어. 다 씻을 때까지 기다리게. 씻고 그냥 따라오면 돼. 몸을 씻고 머리를 빗은 후 우리는 나갈 준비를 했다. 잠깐만, 우리 한잔하고 가세. 니날디가 말했다. 니날디가 자신의 트렁크를 열더니 술 한 병을 꺼냈다. 스트레가 말고, 내가 말했다. 스트레가 아니야. 그라파지. 좋아. 니날디는 그라파 2잔을 따랐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라파는 매우 독했다. 한 잔 더? 좋지.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라파 한 잔씩을 더 마셨다. 니날디가 술병을 치운 후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을을 걸으니 열기가 느껴졌지만 마침 해가 지고 있어서 딱 기분 좋은 기온이었다. 영국군의 병원은 전쟁 전에 독일인들이 지은 커다란 다층 빌라였다. 바클리 양은 다른 간호사 한 명과 함께 정원에 있었다. 우리는 나무 사이로 하얀 간호사복을 보고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니날디가 손을 깍듯이 올려 경례를 했다. 나는 니날디보다는 가벼운 경례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군요. 바클리 양이 내게 인사했다. 네, 그렇습니다. 니날디는 바클리 양 옆에 있는 간호사와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거 정말 이상하군요. 남의 나라에서 군인을 하시다뇨. 사실 군인이라기보다는 구급차 담당이죠. 그래도요, 왜 여기로 오셨나요? 글쎄요, 가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말했다. 그런가요? 전 항상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거 참 대단하네요.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다행이군요. 그렇죠? 이 막대는 무엇인가요? 내가 물었다. 바클리 양은 키가 꽤 컸다. 그녀는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금발의 까무잡잡한 피부와 회색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매우 아름다운 용모였다. 바클리 양은 손잡이가 가죽으로 쌓인 장난감 채찍 같은 가는 등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연인의 것이에요. 정말 유감이군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죠. 저와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솜전투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솜강에서 독일 제국과 대영 제국 프랑스사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죠. 그때 거기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소문만 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식의 전투는 안 일어나더군요. 그 사람 어머니가 이 지팡이를 보내줬어요. 부대에서 그 사람 유품을 받았다면서요. 약혼한 지는 오래되었나요? 8년이요.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였죠. 결혼은 왜 안 했어요? 글쎄요, 내가 어리석었죠. 그냥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행여나 피해라도 될까봐. 그랬군요.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바클리 양을 바라보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